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꼰대죠, 조범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네. 이 아파텔이란 게 네. 보통 이제 오피스텔하고 이제 아파트랑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들 중에 큰 것들 있죠. 뭐 방 3개짜리인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이 또 집중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아파트하고 좀 비슷하고 음. 안에 내부를 보더라도 아파트하고 구조나 면적이 비슷한 네. 그런 오피스텔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 돈 네. 되는 겁니까? 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끝까지 아. 보셔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입지 분석을 통해서 네. 또 그 지역의 시세 분석을 통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망한 지역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데 네. 그 안에서 매수를 하실 때 꼭꼭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들 네. 마지막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안고가 마지막에 나온단 그럼요. 말입니까?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겠네요. 자,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입니다. 네. 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준주택입니다. 이게 분류가 그렇죠. 이제 주택의 범주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거고 이 준주택의 범위 안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차이가 큰데요. 뭐 이거부터 가장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는 1.1% 네. 정도의 취득세. 근데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는 네. 중과를 지금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그래서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는 이제 3주택도로 늘어나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두 채를 가지고 있든 네. 그냥 단일 그 취득세입니다. 네. 그래서 4.6%의 취득세만 내는 되는 게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에서는 큰 차이점이다. 이 4.6% 네. 세금은 상가를 낼 때도 4.6%, 토지를 살 때도 4.6%, 건물을 살 때도 4.6%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얘는 한마디로 이제 주택이 아닌 걸로 세금을 취득세를 내는군요. 그렇죠. 우리 이 부분도 지금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청약 부분에서는 이게 포함 미포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오피스텔은 이제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거용으로 쓸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이거 뭐 다주택자가 되거나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청약에 대해서만큼은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개를 가지고 있든 세 개를 가지고 있든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에 오피스텔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네. 뭐 오피스텔 뭐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 청약 1순위 자격 됩니까? 됩니다. 왜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제 청약 기준으로는 이제 유주택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무실만 내가 갖고 있던지 아니면 상가만 갖고 있던지 오피스텔만 갖고 있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내가 주택, 우리 3기 신도시 앞으로 청약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내가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3기 신도시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1순위가 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치질 않아요. 청약할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 아파텔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거 갖고 있으면서 청약 1순위 자격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 청약만 놓고서 마냥 기다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언제 당첨될 줄 알고 또 언제 입주할 줄 알고 그러면 이런 아파텔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이 이런 것들이 입지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살면서 또 가격도 오를 수 있으면 완전 땡큐네. 네. 그리고 청약도 기다리면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2030 네. 또 이제
이 청약 포기한 청포족들 있죠. 네. 이런 세대들이 이런 오피스텔을 먼저 좀 매수를 하고 네. 나중에 1순위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 우리 그 조건대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2030 세대들이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아요. 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는 월급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적단 말이죠. 네. 4초년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왜 아파트 쪽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가냐면 이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봐봐요.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우리 그냥 이자만 내고 쓰는 거 아닙니다. 대출 받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죠. 그렇죠. 네. 이 같이 내다 보니까 내가 생활비가 쪼들려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LTV 70% 받잖아요. 네. 70%를 받다 보니까 이자만 내면 돼요. 또 이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 있죠. 네. 그거하고 이 아파트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하고 네.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뭐 한 배 난 이거는 뭐 형제와 같은 이 종류 아닙니까? 네, 뭐 같은 오피스텔인데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조그마한 소형 오피스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형 오피스텔과 네.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면적, 전용 면적이 네. 그리고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네. 그런 중대형 오피스텔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 개수로는 소형은 이제 원룸이나 투룸을 둘 수가 있겠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에서 많게는 이제 3룸, 4룸까지. 그래서 아파트 그 방 개수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 큰 거 그렇죠. 작은 거라고 보면 큰 거 작은 되겠네요. 거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소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 2인 가구가 많이 선호하는 뭐 그러겠죠. 그런 이제 구조고요. 집이 작으니까. 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그런 이제 유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렇죠. 게 아파텔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1, 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즉 업무타운, 네, 출퇴근 굉장히 편하고 그런 교통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네. 그런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고요. 네.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니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가족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녀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엄마 마트나 장보기도 그렇죠. 해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타운 지역, 상업시설에 만들어지는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주거타운 내, 네. 즉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입지적으로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앞서 얘기했던 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보면 이제 대치동 그렇죠. 이런 대치동의 도곡동 네. 같은 경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안쪽으로 테헤란로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삼성동이잖아요. 네. 테헤란로 쪽 같은 경우에는 업무타운의 교통이 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여력들을 봤을 네. 때, 뭐, 1인 뭐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월세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월세 받기도 좋고 그렇죠. 잘 오를 수 있는 지역. 잘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소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좋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하고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옆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똑같이 같이 가격이 견인되면서 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아파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입지가 좋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뭐 이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테헤란로라든지 또 여의도 또 구도심 같이 이런 도심 쪽에 공급이 많이 되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치 도곡동도 얘기했지만 네. 서울 외곽권 쪽에 네. 뭐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네.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네.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들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들어서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도심이라고 한다면 도심 업무타운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땅값이 월등히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땅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큰 면적이 아파트 뭐 500세대짜리를 만들어도 굉장히 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최소 제가 보기에도 200세대 정도면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심안에서 테헤란로에서 뭐 3만 제곱미터 땅을 어떻게 삽니까? 그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도심 안쪽에 업무타운 쪽은 이렇게 한 동짜리나 많아봐야 2동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일반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처럼 대단지를 이룰 수 있는 지역들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서, 입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땅값이 네. 저렴한 지역에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라든지 신도시 쪽 밖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림으로까지 다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도 딱 네. 두 개가 구분이 되네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빌딩처럼 생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렇죠. 건물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거고, 그렇죠. 오른쪽은 여기 보니까 야 주변에 이미 뭐 이 녹지들이 굉장히 새소리 막 들릴 것 같고, 쾌적하죠. 예, 살기 네. 좋게 이렇게 자연 속에 산 속에 네. 어디 들어가 있는 이런데 이게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네, 아파텔입니다. 이게 아파텔이에요? 네, 딱 봐도 이제 아파트 모양이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이 빌딩형의 이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봐도 이제 여기에 역세권이 딱 위치했으면 출퇴근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겠네요. 주변에 이제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굉장히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네. 그런 지역이고요. 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도 쾌적하고 또 아파트로 돼 있으면서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는 네.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아파트, 이런 형태로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네. 빌딩처럼 돼 있고 이 뒤쪽으로는 전부 다 이 테헤란로나 이런 데도 보면 대로변이야 넓은 높은 빌딩들이 있지만 뒤쪽으로 뒷골목으로 넘어가면 그냥 술집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애들 키우기는 좋은 환경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업무 시설이나 비즈니스 하기에는 좋은 여건인 게 이런 입지고 도심의 네. 입지고, 여기 오른쪽은 확실히 주변이 뭐 이런 도심처럼 번화한 곳은 아닌데 네. 굉장히 좀 한적하고, 이렇게 뭐 애들 학원 보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장 보러 마트 간다라든지. 근데 아빠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또 서울 중심은 아니고 네. 외곽에 있을 거, 딱 봐도 그냥 주변에 뭐 녹지 보니까 외곽인데 네. 만약 이 정도 땅값이 좀 저렴해야 이런 곳에 대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도심 안에 이렇게 큰 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그럼 안에 구조도 궁금한데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오피스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에 공급도 많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1.5룸, 2룸, 3룸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급이 적었던 그런 규모입니다. 사이즈 이제 면적인데. 네. 그러니까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과 방 한 개가 정확히 이제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사무실로 쓰더라도 이런 데서는 이제 사무로 쓰고 여기는 이제 침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1.5룸이에요. 아, 요새 같은 때는 확실히 여기에서 내가 일도 보고, 네. 그다음 만약에 일 보고서 여기서 이불 깔고 다시 자면 아우 찝찝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아, 그러지 마세요. 못 살자. 아니 솔직히 사실 그거 네. 나도 그래. 네. 나도 그렇게 아우 못 살아. 네. 근데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으면 네. 딱 일 볼 때는 문 딱 닫아놓고, 그렇죠? 여기서 막 일 보고 뭐 밥도 먹고 뭐 다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일 딱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두고 딱 샤워 딱 씻고, 네. 그 딱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네. 에어컨 딱 틀고 자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심 내, 업무타운 내에 있는 지역들은 이 1.5룸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거 좋아하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투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귀해요, 실은.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힘든 오피스텔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강남권의 남부터미널 일대 같은 경우에도, 네. 분양가가 6억이었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이. 근데 입주하고 나니까 네. 11억대로 가격이 뛰었어요. 야, 이거 뭐 네.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뭐만큼 귀하다 보니까. 야, 이 진짜. 네. 아니 근데 다 이렇게 뛰는 겁니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네. 다 뛰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기존 오피스텔과 이제 요스리룸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예, 여기는 이제 방 3개짜리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누가 봐도 아파트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는 딱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네. 업무타운 내,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 잘 되는 교통이 좋은 이런 지역들이 1, 2인 가구가 많이 뭉쳐있고 또 선호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에 있는 3룸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2룸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소형들 있죠. 1.5룸이나 2룸.
네. 이런 소형들이 많이 오르고요. 네. 이제 3륜 같은 경우에는 실은 더신권도 많이 오릅니다. 근데 너무 찾기 힘들어요. 너무 찾기 힘든 게 네. 아니라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외곽권 또 신도시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뭐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네. 그러면 1.5룸이나 투룸들이 뭐 네. 말은 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많이 올라간 데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른 지역 어디냐? 네.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 예. 바로 이제 삼성역 있죠? 네.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치 2차 아이파크라는 신규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아, 이건 좀 요만큼인데 좀 크게 네. 그렸네요. 예. 자,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뭐 테헤란로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기 이제 GTX 노선 2개 노선이 들어와요. A 노선하고 네. 바로 이제 C 노선이 들어서죠. 거기에 이제 코엑스도 위치했지만 코엑스 맞은편에 이제 한전 부지에 네. GBC 센터라는 현대 예. GBC 센터가 100층 이상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이제 잠실까지 같이 엮여서 네. 이 지역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네.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여기 또 중심지 또는 업무 기능이 더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영동대로도 또 지하가 되면서 네. 여기도 이제 영동도로 지하와 도시가 또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더 중심지로 바뀌는 지역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네. 1.5룸이죠. 네. 구조는 방 하나에 이제 거실 하나 있는 이런 형태로 있는 1.5룸이 분양가가 5억 6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11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2배 뛰었네. 2배 뛰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1.5룸은 이렇게 5억 정도가 뛰었거든요. 네. 근데 원룸 있죠, 원룸. 네. 원룸은 4억대 중반, 3억대 중반에 분양을 했는데 네. 4억대 중반 정도밖에 시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뛰었어요. 아, 그때 분양을 네. 받았을 때 네. 조금 더 주고 네. 이 1.5룸이나 투룸을 했으면 그렇죠. 아, 그때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시세 차이가 한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네. 여기 강남 쪽에 여기 대치 아이파크 3차 네. 분양을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의도 있죠? 네. 여의도에서 MBC 자리 분양을 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1.5룸들이 분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분양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그게 3억대 중반인가 뭐 3억대 후반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아직 거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예상 시세들을 보니까 거의 6억 이상은 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6, 7억대 정도. 거의 2배 네. 정도는, 그러니까 이 1.5룸 정도가 굉장히 도심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건데, 아니 그러면 조건대님 여기 강남은 뭐 이미 뭐 가격 다 올랐는데 강남 안에서 뭐 투자할 만한 데 없어요? 아, 이렇게 네. 업무타운이 더 추가적으로 형성되거나 네. 내지는 GTX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보다 더 가격이 더 뛸 겁니다. 어딘데요? 자, GTX 앞으로 신호선이 예. 연결이 되는 양재역 있죠? 양재역 역세권이라든지 네. 또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이 정보사부지라고 우리 서초 법원 바로 앞에 있는 네네. 거기 앞에 있는 이 정보사부지가 업무타운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남부터미널이라고 있어요. 남부터미널. 네, 남부터미널도 앞으로 허물려서 네. 업무 상업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또 계획돼 있거든요. 이 두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면 네.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네. 내지는 정보사 부지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1.5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아직도 투자할 때가 있긴 있네요. 그럼요. 자, 다음은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 내지는 네. 신도시 쪽이 좀 더 선호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뭐 거기밖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산 서구에 네. 킨텍스 있죠. 네. 이 킨텍스 이 GTX가 앞으로 A 노선이 네. 계획되어 있는 이 킨텍스역 주변 지역이 지금 착공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주변 지역이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지어졌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네. 근데 여기에 이 킨텍스 원시티 이 M2 블럭이라고 네. 하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네. 2019년도에 이제 입주가 됐는데 950세대 정도는 아파트고요. 86세대가 오피스텔로 같이 섞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형입니다. 네. 예, 아파트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아파트잖아요. 네, 이거 아파트인데 네, 다. 그냥 아파트에 섞여 있는 그냥 아파텔이에요. 네. 그 분양할 때 네. 이 30평형대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얼마였다면은 3억 7천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그렇죠. 이 방 아파트. 3개짜리가 지금 그렇죠. 방 3개짜리. 근데 지금 현재 10억을 하고 있어요.
예. 일산에서도 이 오피스텔이 졸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GTX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 킨텍스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 신규 아파트들이 네. 굉장히 많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견인이 됐는데 네. 같은 전용 면적 84 전용 네. 면적 아파트가 30평대죠. 15억대를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억대까지 같이 쫓아가 준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서 덤벼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파트는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매수하거나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꼭 제가 까먹지 않았어요. 네.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 딱 세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고입니까? 그렇죠, 안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네. 거냐? 바로 이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대를 봤을 때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의 시세를 합니다. 그래서 70%보다 더 낮은 금액대, 즉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10억을 한다. 네. 그러면 아파트는 7억 정도가 맞는 금액이거든요. 70%니까. 근데 이 7억대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다 따라 붙은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7억보다 더 저렴한, 네. 즉 뭐 5억이라든지 네. 또 6억대 정도 되는 네. 요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데 7억대라면은 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음으로는 600세대 이상의 단지형 아파트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제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커뮤니티도 좋고 또 주거 환경도 좋잖아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쫓아갈 때 보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 아파트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따라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네. 이 경기도나 이렇게 외곽으로 갔을 때 건물 하나 덩그러니 서 있으면 그 그렇죠. 건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아파트들과, 왜냐면 외곽에서 처음 생기는 신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아파트들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어야 그 지역의 대형 할인 시설이라든지, 우리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위례 있잖아요. 네. 위례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 위례 GL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세대, 900세대 정도 그렇죠. 되는 오피스텔이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서 네. 그 바로 앞에 뭐예요? 그 굉장히 대형 뭡니까? 그 신세계에서 스타필드인가요?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아파트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값하고 차이 없지 않나요? 아파트 값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만큼 나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납니다. 한 그렇죠. 80%. 그러니까 80%. 그 정도로 대단지의 네. 환경이 좋으면은 그런 쪽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니까 여기 600세대 최소한 이상은 돼야 이제 아파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힘을 갖출 수 있고, 네. 아무래도 나홀로보다 대단지가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음. 특히 우리가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집들 보면 네. 서울 외곽이거나 이제 신도시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 네. 좋은 그런 요소들, 즉 교통 호재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GTX라든지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런 이 서울에 가기 편한 노선을 네. 들어서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좋습니다. 이유는 자, 이런 노선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가격이 뛰어줘야 돼요. 오, 그렇겠네요. 네, 아파트가 가격이 뛰어줘야 네. 그만큼 아파텔도 네. 따라 뛰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10억짜리가 12억짜리로 뛰어줘야 네. 이 7억짜리도 아. 9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호재, 즉 네. 교통 호재가 딱 딸려 있다면 정말 아파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 꼭 기억하시고 아파트 좀 매수하시려고 또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제일 단점으로 많이 꼽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다 좋은 건 알겠어. 네. 이런 부분 좋은데 아파트이라는 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는요 전용률이 보통 80%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50%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리비를 내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관리비를 많이 내요. 네. 왜냐하면 이 50% 우리 같은 33평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 기준에 이제 25평을 쓰는 거고, 오피스텔을 만약에 25평을 쓴다라고 한다면 얘는 50평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평이 넘는
관리비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 관리비 부담 있잖아요. 관리비 부담도 있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네. 그런 관리비나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그것도 세대수가 작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커뮤니티 시설도 좀 약할 것 같은데. 더 약하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네. 이제 세대수가 큰 600세대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네, 주차장도 되게 불편합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세대당 한 2대 이상은 요즘 다 들어갑니다. 새 그렇죠. 아파트.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4인 가족이면 차 2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 그런 집들은 이제 주차를 이제 나머지 한 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서울에 있는 도심안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원체 뭐 땅도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오피스텔 건축할 때도 거의 뭐 0.5대 기준으로 이런 주차장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차 부분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관리비 부분에서도 이런 좀 아파트에 비해서는 관리비를 좀 더 낼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가격이 아파트랑 같아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도 일단 아파트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우리 조범식 꼰대님이 알려주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서 이게 좀 아파트랑 비교를 잘 해보신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지금 최근에 보면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묻지마식으로 들어가시는데 꼭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